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게 내가 말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경제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외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적폐청산,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성과를 논할 때 이 적폐청산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를 흔히 촛불 정부라고 하잖아요. 국민들의 염원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죠. 그런 출범 배경을 놓고 볼 때 적폐청산은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숙명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겠죠.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가감히 결별하겠습니다. 혹자들은 좌파가 정권만 잡으면 나라가 혼란스럽다, 시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만난 아는 형님도 다 됐고 좀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다,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 모르겠는데 나라가 시끄러워서 다 싫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잘못된 것 고치는데 어떻게 조용하고 얌전하고 깨끗하게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썩은 살을 도려내려면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프고 또 더럽고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도려낼 때 확실히 도려내야 깨끗한 새살이 돋아나고 관리를 잘 해줘야 잘 아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문재인 정부의 지금 이 시기가 그 썩은 살을 도려내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대뜸 조국, 윤미향, 추미애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내로남불 정권이다 이렇게 급발진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은 잠시 접어둘게요.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잠시 접어두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첫 번째 다뤄볼 이야기는 반부패 컨트롤타워 설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만들었어요. 기사 제목을 보시면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 부정부패 척결은 모든 정책의 출발이라고 언급한 대통령의 말이 있죠. 이 회의에 주요 권력기관들의 장들이 모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뭘 결정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관예우의 철폐입니다. 인사혁신처, 법무부, 국세청 고위 강직자들이 퇴직 후에 2, 3년간 비싼 수임료를 받고 일을 맡거나 재취업하는 것을 관리하고 재산 변동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게 했어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들도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전관예우는 법조계에서도 또 공무원 세계에서도 아주 뿌리 깊은 부정부패죠. 너무 깊이 뿌리가 박혀서 뽑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악패습입니다. 그런 전관예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과감하게 칼을 빼든 거예요. 그동안 전관예우를 해 드신 분들, 또 앞으로 해 드셔야 할 높은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칼을 순순히 받을까요? 나도 이제 좀 해먹어야 되는데 아쉬운 거죠. 나도 훌륭하신 선배님들처럼 한몫 좀 챙기려고 하는데 이제 한탕 크게 해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문재인 정부가 막으려고 하니 아주 속이 터지고 답답하겠죠. 그래서 언론을 이용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물타기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시끄러워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정부 측이죠.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서 공직자의 부정청탁 행위를 근절하려고 한 정책도 좋은 정책이고 좋은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민간인들에게 갑질하는 것을 법으로 막고자 한 정책이었죠.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2018년에 대통령의 지시로 해외 불법 재산 환수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서 해외에 숨겨둔 재산들을 다 몰수하게끔 했죠. 이와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한 이들에 대해 칼을 빼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두 번째, 유치원 3법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전국의 학부모들을 화나게 했던 일부 사립 유치원의 비리 사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문재인 정부는 교육 관련 예산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19년 3월부로 도입을 했습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사립 유치원 568개에 의무로 도입했고요. 참여를 희망한 751개를 포함해서 1319개의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찬성하고 환영할 거예요. 비싼 유치원비를 내는데 그 돈이 과연 나의 아이를 위해서 올바르게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싫어하고 마다할 학부모가 아마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반대를 하고 일어섭니다. 지나친 간섭이다.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면서 반대하고 난리를 쳐요. 유치원들이 온전히 자기 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의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유치원인데 재정을 투명하게 하자라는데 그걸 반대하고 자율성, 독립성 운운하면서 온갖 이유를 대고 물타기를 합니다. 민주당 측에서 결국 유치원 3법을 발의했어요. 이 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돈장난하고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이 5,951개라는 것이 밝혀지는 게 출발이었습니다. 거의 1년에 1,000건씩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유치원도 더 이상 비리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나라의 지원금도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자라고 법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이런 취지는 사실 너무나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오히려 그동안 이런 법이 없었다라는 게 이상할 정도로 당연한 법안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반대하죠? 이 유치원 3법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당이죠. 당시에 곽상도, 전희경 이런 의원들이 앞장서서 큰 소리로 반대를 외쳤어요. 민주당 법안에 발목 잡고 시간 끌기 하고 한유총 편에 서서 대변을 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얘는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인가, 이걸 왜 반대하나, 또 그걸 지지하는 학부모들은 뭐하는 엄마들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자기들이 낸 돈이 어떻게 쓰여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1년에 1,000건씩 유치원 재정비리가 발각되었는데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걸 법으로 감시하고 투명하게 하자는데 그걸 반대하는 학부모가 있다는 게 저는 더 놀랍고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걸 반대하는 곽상도, 전희경 이런 분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세 번째, 공수처 설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공수처 설치는 사실 역사가 아주 있는 논의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문재인 정부가 도입 논의 20년 만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도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진일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검찰개혁이라는 큰 주제로 따로 묶을 수도 있을 만큼 정말 할 말이 많지만 다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너무 길어집니다.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의와 배경만 간단히 언급해 볼게요. 공수처란 말 그대로 이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비위를 수사하는 특별 부서죠.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는 이미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데 또 하나의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독재로 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두고 반대 세력을 처단하겠다. 이런 의도 아니냐고 비판을 합니다. 이런 비판은 사실 두 가지 이유로 말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유일한 수사기관인 검찰이 우리나라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검찰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의 검사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부조리,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처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을 예로 들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김학의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죠. 누가 보더라도 김학의인 동영상까지 공개됐는데 그냥 대놓고 덮어버립니다. 그런 게 어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들은 아주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사기를 치려면 300억 이상 사기를 쳐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300억 이상 사기를 친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설프게 몇 천만 원, 몇 억 사기치면 법의 심판을 받지만
300억쯤 사기치면요, 다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렇게 큰 사기는 다 눈을 감아주는 참 신기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한 범죄가 뭔가요?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다 틀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한 범죄는 바로 표창장 위조입니다. 국정농단으로 헌법이 파괴되고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희대의 사건을 수사하는데도 압수수색을 23번 진행했는데,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는데 한 달 동안 무려 70곳 이상을 압수수색했다고 해요. 투입된 검찰 인력이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버닝썬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을 압수수색하는데 5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삼성, 대한항공,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 비리가 터질 때 그 기업들의 사옥을 수사하는데 9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을, 일반 평범한 가정집을 압수수색하는데 무려 11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독재자 전두환의 군사반란 재판이 27차까지 이루어졌는데 표창장 위조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34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범죄는 군사반란도, 국정농단, 헌법 파괴, 살인, 강도, 강간, 사기 다 아니죠. N번방, 조두순 다 아닙니다. 바로 표창장 위조예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언론 보도량을 쏟아내는 범죄가 뭐다? 표창장 위조라는 겁니다. 서울대나 카이스트도 아닌 동양대 표창장 위조예요. 조국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절대 표창장 위조와 같은 무서운 죄는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죠. 온 가족이 탈탈 털리고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무서운 범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제가 좀 과장되게 말하긴 했지만 생각해도 어이가 없으시죠? 너무 심하잖아요. 전 오히려 이 과정을 보면서 역으로 이렇게 탈탈 털려도 뭐 하나 제대로 나온 게 없는 조국 일가가 더 대단하다는 엉뚱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을 보면 검찰이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이 정권과 이 사회에게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우리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보여주면서 검찰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조국 가족 꼴 난다 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설치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조금 다른 데로 샜는데요. 검찰에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만 가지고 있어요. 그 검사가 잘못하면 누가 수사하나요? 검사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기소당하지 않는다라는 통계는 이미 유명하죠. MBC 뉴스데스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검사와 관련된 사건 접수 11,852건 중에 기소된 것은 14건 뿐이었대요. 기소율이 0.13%입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일반 사건의 경우 보통 기소율이 평균적으로 약 40% 내외라고 하는데, 검사들이 관련된 사건은 기소율이 0.13%래요. 그냥 거의 기소가 안 된다고 봐야죠. 쉽게 말해서 검사들은 죄를 지어서 설령 조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소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혹자들은 말합니다. 공수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관이다. 그런 걸 왜 우리나라만 만들려고 하냐? 공수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 검찰처럼 막강한 검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공수처 같은 기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둘째, 공수처 설치는 원래 야당이 주장해야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여당과 권력을 견제하는 야당 중에 누가 공수처를 추진해야 맞는 그림일까요? 당연히 야당이 추진해야 맞는 그림이죠. 여당은 공수처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권력을 잡은 입장에서 공수처 만들어봤자 자신들에게 칼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는데, 여당이 공수처를 뭐하러 만듭니까? 보수 야당에서는 공수처가 견제 세력을 처단하는데 악용될 거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견제 세력을 처단하려면 그냥 검찰과 손잡으면 돼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랬고 독재 정권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먼저 굳이 공수처를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공수처가 설치되지는 못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에게 최대한 자유를 주려고 했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대통령 혼자 독점하냐면서 국정원장과 독대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자유로운 권한을 가진 검찰이 그 후에 어떻게 했나요? 평검사들이 공개 방송에서 대통령을 면전에 대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짓거리들을 했죠. 노무현 대통령의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 라는 발언도 이때 나온 것이고요. 우리나라 검찰 정말 대단하죠. 평검사들이 대통령을 공개 방송에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정도로 겁없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 바로 검찰입니다. 그런 검찰을 개혁하자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굳은 의지였고 그 선봉에 선 게 조국, 추미애였어요. 조국과 추미애 전 장관이 왜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앞으로 이후에 그 누가 장관 자리에 앉든 검찰 개혁을 외치고 추진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똑같이 표적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저는 야당의 이중성에 대해서 꼭 말을 하고 싶습니다. 유승민, 주호영, 안철수 뭐 이런 인간들은 자신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국어라는 입장일 때는 뭐라고 하냐면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공수처를 찬성한다, 꼭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2016년 7월 주호영이 한 말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곳이 없다. 아까 제가 한 말이죠. 그런 반면 검찰 견제할 기구나 조직이 별로 없다. 이것도 제가 한 말이죠. 공수처 이야기가 수년째 논의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정비되리라 본다. 제가 했던 말과 똑같죠. 이때 주호영은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본인이 아쉬울 때만 정신을 살짝 차리는 것 같아요. 정신이 살짝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는 말도 하는 걸 보면 정신이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잠깐.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에 안철수가 무소속이었나요?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비리 사건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감독 체제가 필요하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 라고 안철수가 말을 합니다. 유권자들의 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끔 바른 소리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안철수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4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대선 나갈 땐 공수처 설치한다면서요. 지지한다면서요. 꼭 필요한 기구라고 하면서 당신이 꼭 하고 싶은 그걸 문재인 정부가 했더니 국정농단보다 더 불행하다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혹시 본인이 꼭 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설치를 못해서 불행하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이런 면만 봐도 이 사람들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한다라는 건 다 반대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정부패, 적폐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과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다른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할게요.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조국은, 윤미향은, 추미애는 뭐 이렇게 하면서 뭐가 부정부패 척결이냐, 내로남불이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꼭 있을 텐데 그런 질문은 결국 다른 주제로 연결되는 꼬리 잡기식밖에 안 되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다룰게요. 이거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넘어간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투명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국민청원입니다. 혹자들은 뭐 쓸데없는 걸 만들었다, 들어주지도 않고 청원 올린다고 바뀌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만들었냐라고 혹평을 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고 작은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일들이 더 큰 파장을 일으켜서 국민적 관심을 받게 하고 대책들이 마련되어 법안이 발의되는 등 긍정적인 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진영 싸움의 창구가 되어서 힘겨루기식, 편가르기식으로 오용된 적도 있지만 그 또한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여졌고 청와대는 당국과 정부의 불편한 내용임에도 모두 인정하고 수용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쉬운 일이다. 그게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소통의 창구가 없었잖아요. 뭐 이전 정부에서는 피곤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본인들이 피곤하고 코너에 몰릴 일은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정부의 주요 기관장들의 일정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대통령의 공개 일정, 정보들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재난 문자 정말 지겹다라고 싶을 정도로 자주 오죠. 지금은 마스크 대란 시대는 아니지만 작년 봄에 한창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을 때 어디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지 정보 공개,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현황과 동선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다 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들이죠.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정부와 각 기관들이 이렇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직접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메르스 사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나요? 메르스는 코로나에 비하면 전 세계적인 전염병도 아니었고 감염자도 많지 않은 전염병이었습니다. 근데 국내 확진자 186명 중에 사망자가 36명이었기 때문에 치사율은 굉장히 높은 전염병이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초기 당시에 감염자와 병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이나 오해를 막기 위해서 메르스와 관련된 정보는 의료진에게만 공개한다라는 것이었죠.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이랬으면 언론들 아마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무튼 문제는 이 메르스가 지역사회에 퍼진 게 아니라 병원들을 중심으로 퍼졌다라는 거예요. 시민들은 불안한 거죠. 서울시 어떤 병원에서 메르스에 걸렸다는데 그 병원이 어딘지를 안 알려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겠어요. 당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82.6%가 메르스 감염자가 나온 병원과 지역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병원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정부의 이런 정보 비공개는 사실 현행법에도 위반되는 겁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면 국민의 권리와 책무 두 번째 조항이 있는데요.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걸 무시하고 비밀에 붙인 거죠. 그때 총리가 황교안이었던 것은 다들 아시죠? 그때 황교안이 뭐라고 했냐면 전염병 초기 단계에서 확진자가 한두 명 더 생겼다고 장관이나 총리가 나설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장관이나 총리가 안 나서면 누가 나서는 거죠?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6일이 지난 뒤에야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메르스가 퍼져서 국민들에게 공포로 인식될 때쯤 언론들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선일보는 뭐라고 기사를 냈을까요? 메르스를 지금과 같은 괴물로 키운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저는 보면서 눈을 의심했죠. 코로나는 더 큰 전염병이고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었는데 이거는 정부 책임이고 코로나에 비해 작은 메르스, 제한적이었던 이 메르스가 국민들 책임이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SNS에 떠도는 유언비어에 휘둘리면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요. 한국인의 위기 극복 DNA를 다시 모을 때다. 이러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봤던 제일 황당한 보도는 뭐였냐면 천식 할머니도 메르스에 이겼다. 온 국민 나서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든 정부 책임이 아니라 국민들 탓으로 물타기하고 국민들을 단결하게 하고 싶고 뭐 이런 거죠. 조선일보가 정말 급하긴 급했나 봐요. 별기사를 다 쏟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메르스보다 훨씬 큰 코로나는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웃기지 않나요? 아마 조선일보도 지들이 봐도 웃길 거예요. 메르스는 다른 나라는 멀쩡한데 우리나라만 유독 피해가 커서 외신들이 우리나라를 조롱한 전염병이에요. 근데 조선일보는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국민의 연대 책임이라고 물타기를 합니다.
코로나는 반대로 다른 나라는 다 박살났는데 우리가 매우 선방해서 외신들이 우리나라를 칭찬하고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데 조선일보는 반대로 그냥 다 정부 잘못이래요. 문재인 정부 무능하답니다. 이러니 조선일보와 보수 언론들이 쓰레기 소리를 듣고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이죠. 메르스 때는 SNS에 떠도는 유언비어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보도했던 조선일보가 더 큰 전염병인 코로나 시국 때는 본인들이 그 유언비어를 만들고 퍼뜨리고 있어요. 가짜뉴스 오보들 말이죠. 국민들을 어떻게든 휘두르고 불안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짓을 조선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르스가 뭐의 약자인 줄은 다 아시죠? 병명 자체에 중동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메르스 발병 2위였습니다. 여러분, 메르스는 코로나랑 다르게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가 아니었어요. 전파된 지역이 아주 제한적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유독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메르스 때 박근혜 정부가 뭐라고 했는지 다들 기억나시나요? 낙타고기를 먹지 말고 낙타와의 접촉을 피하라고 포스터까지 만들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저는 잠깐이지만 순진하게도 낙타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낙타를 키우는 사람들이 혹시 있나? 라고 잠깐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도 다 어이가 없었죠. 뭔 낙타냐 이러면서 그때 온갖 패러디물도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대책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벙찐 거죠. 그러자 정부에서 말을 살짝 바꿉니다. 그건 사실 중동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유의사항이었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바꿨어요. 근데 아주 입만 열면 구라질이죠.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러면 출국하는 공항이나 중동 출장이 많은 사업장 같은 곳에 포스터를 붙이고 캠페인을 해야죠. 학교 가정통신문이나 지역사회에 낙타 포스터를 왜 붙이냐고요. 중동을 여행하는 사람, 그것도 메르스 발발 기간에 굳이 중동을 여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대응책을 학교와 지역사회에 내놓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 헬조선이라는 말들 참 많이 사용하시죠. 그 말이 언제 처음 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말이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이 바로 이 메르스 때부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참다 못해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죠. 이 박원순 시장은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서울시의 전염병 재난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메르스에 관련된 병원 정보를 공개했어요. 서울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라는 결정이었죠. 당연히 정부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나서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고요. 정부도 더 이상 비밀로 하지 못하고 그 이후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공개가 되기 시작했죠. 근데 황당하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정부가 박원순 시장을 고소했어요. 메르스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중에 사실과 다른 정보도 있었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것으로요. 검찰은 박원순에 대한 고소 고발이 접수되자마자 빛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랬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방역은 세계의 비웃음거리였고 세계의 주요 외신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소통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북에서 남으로 간 탈북자들이 메르스 때문에 다시 월북하고 있다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귀찮다 싶을 정도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죠. 물론 메르스 때 난리를 겪고 홍역을 치른 보건복지부가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친격으로 재난 대책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았고 문재인 정부가 그 혜택을 받은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러나 재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정부의 대처 능력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투명성기구가 해마다 발표하는 데이터 하나를 보고 마칠게요.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 순위인데요. 2020년 우리나라가 33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51위였는데 매년 상승해서 33위까지 오른 것이에요. 또 유럽 반부패 국가 역량연구센터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에서도 아시아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금씩 공정사회,
정의로운 사회, 투명한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들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부정부패, 독재, 내로남불 정권이다 라고 욕을 한다면 그분의 기준과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아닐까요? 그 높은 기준과 기대치를 좌파 정권에만 적용하지 마시고 꼭 우파 정권과 본인의 인생에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 인생 너무 모순적이고 삐뚤어진 것일 테니까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 그리고 미흡한 정부 세 번째 시간으로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운영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방향성과 의지는 분명히 옳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부패 척결 또는 검찰개혁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들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뿌리 깊이 내려있는 부정부패와 적폐 세력들과의 정면 승부를 하는 길을 택한 것이니까 그 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 방향성과 목표, 의지는 옳다라고 보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